불과 9년 전 2013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외국인은 스마트폰을 한 개 들고 나오더니 종이장처럼 구부리고 휘는 등 당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구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는 접힌 스마트폰을 펼치자 순식간에 태블릿 PC로 변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러한 장면들을 선보이는 동안 객석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박수 세례가 터져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디스플레이를 구부리고 휘어보인 남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 담당 임원인 브라이언 버클리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만이 보유한 압도적인 기술이라며 극찬이 쏟아져냈죠. 그리고 1년 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TV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TV 뒷면을 보더니 딱 한마디를 남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TV가 굉장히 얇네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번 초대형 TV를 시청해보면 눈이 고화질에 적응하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 TV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전문가는 앞으로의 TV 시장을 전망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고객들의 소비 심리는 최근 초대형 TV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세계 TV 시장에서 초대형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코로나로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등 OTT 업체의 고화질 콘텐츠를 즐기려는 소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몇몇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LNG 운반선 및 추진선 등의 선박 분야, 스마트폰 분야, 석유화학 분야,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씁쓸하게 한마디를 남긴 후 1년 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기반 육성, 기술 혁신, 녹색 성장이라는 3대 슬로건을 내세우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핵심 부품 및 자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까지 70%를 달성함과 동시에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죠.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중국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노동집약 제품 위주의 경제를 기술 중심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 산업을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본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손해를 봐도 좋으니 대량으로 생산해 한국을 따라잡으라는 의미였죠. 그 결과 불과 3년 만에 액정 표시 장치 LCD 분야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징동팡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LCD 업체인 하이디스를 인수해 한국을 앞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징동팡은 출하량 기준으로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산 공급 과잉발 불황에 빠져버렸었죠. 적어도 LCD 분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LCD 분야에서 한국을 따돌렸던 그해,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을 분석해보니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 점유율이 23.7%,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점유율이 19.6%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LCD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 나간 징동팡의 매출 점유율은 고작 10%에 불과했죠.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저가의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 및 대만 업체들이 우위를 점했지만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삼성과 LG가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럼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20년 전입니다. TV 시장의 부동의 강자는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브라운관 시대부터 시작됐죠. 1968년 소니는 기존의 브라운관을 발전시킨 트리니트론 TV를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인기와 화제를 부른 제품들에는 몇몇 특징이 있는데,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적절한 가격과 내구성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그 시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니의 트리니트론은 이후 30여 년간 전 세계 모든 TV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TV 산업 표준은 현재 아날로그
아날로그를 유지하되 98년부터 디지털 TV 방송을 시행하고 10년 내에 85%의 TV는 디지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 한국 기업들은 일본을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의 입장이었지만 이제 디지털 TV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됐죠. 당시 TV 시장은 40인치 이상의 대형 플라즈마 PDP TV로 시장에 재편됐습니다만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합니다. 여러분들도 불과 몇 년 전까지 화면을 손톱으로 꾹 누르면 색상이 찌그러지게 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LCD입니다. LCD란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를 띤 액정에 빛을 쏴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LCD 패널 뒤에는 백라이트를 설치하고 컬러 필터를 이용해 RGB 형태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죠. 한국 기업들이 LCD 산업에 뛰어든 건 1995년입니다. 당시 글로벌 LCD 시장 역시 기술적으로 앞서 있던 샤프, NEC, 도시바 등 일본 업체가 주도했었는데요. 한국 기업들 역시 새로운 먹거리로 LCD를 겨냥했는데 브라운관 디스플레이로는 평판을 구현하는 것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LCD를 전략 사업으로 낙점하고 한국 기업들 역시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일본 기업들은 11.3인치 생산에 유리한 2.5세대 생산 라인에 투자할 때 한국은 12.1인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3세대 라인에 투자해 승부를 걸었죠. 시간이 가면서 소비자들은 더 큰 화면을 원했고 3세대가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은 LCD 산업에 투자한 뒤 3년 만인 1999년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했고 이후 삼성과 LG가 나란히 1, 2위를 고수하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선두지위를 획득했죠. 하지만 LCD의 제국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LCD보다 더 얇고 더 선명한 TV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LED TV입니다. LED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LED는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또는 빛나는 반도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광반도체죠. 그런데 이 LED는 친환경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고효율, 저전력, 오랜 수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백열등에 비해 15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며 수은을 사용하는 형광등과는 달리 수은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LED TV라고 부르는 것도 LCD TV의 한 종류입니다. TV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백라이트가 있어야 빛을 내는 TV를 LCD TV라 부르고 백라이트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는 TV를 OLED TV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LED TV는 백라이트 LED로 사용하기 때문에 LED TV라고 부르는 것일 뿐 패널 자체가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TV 업계의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LED TV는 LED, LCD TV입니다. 어쨌든 이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LED TV가 등장하면서 좀 더 얇고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부터 일본 기업이 몰락하면서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습니다. LED TV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던 당시 한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면의 크기로 경쟁을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투자 금액은 일본 전체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많았죠. 삼성은 TV 인류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LG 역시 가전제품 중 TV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했던 LED 역시 OLED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OLED는 광원, 즉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면서 화면을 밝힙니다. 즉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죠. 암흑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 실제와 똑같은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TV 자체가 극단적으로 얇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접는 TV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OLED 기술이 등장한 건 1980년대 초입니다. 미국의 코닥이 녹색 OLED 소자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세계 1위였던 소니, 앱손, 사뇨 등 일본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힘썼지만 높은 기술 장벽과 대량 투자 비용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의 삼성과 LG는 LCD 이후의 시장을 OLED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양산에 성공했고 2012년부터 대형 OLED TV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OLED TV 강자로 불리는 LG전자는 2021년 역대 최대 TV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총 404만 8천 대를 팔아치우면서 TV 시장 점유율 18.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금액 기준 29.5%, 수량 기준 19.8%의 점유율로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브라운관이나 LCD 시절 일본 업체들의 꽁무니만 따라가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당당히 시장 선두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LCD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 1위가 된 중국 기업들이 전체 디스플레이 매출액에서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삼성과 LG는 서로 다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2020년을 끝으로 LCD 생산을 중단하고 올레드의 일종인 퀀텀 디스플레이 양산에 힘쓰기 시작했고, LG는 LCD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올레드 기술 초고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품질 경영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문제입니다만 얼마 전 베트남에서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콘돔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 및 AP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베트남 시장조사단은 호치민시 인근의 한 콘돔 공장을 불시 검문했다가 콘돔을 재활용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콘돔 360kg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이는 35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공장주는 매달 다 쓴 물건을 조달받은 후 공장에서 세척해 다시 포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1kg마다 약 200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은 양이 공급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기업인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기업가들의 범죄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품질 경영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는 임직원 2천여 명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임직원들은 눈앞에 쌓인 15만 개의 전자제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직원이 해머를 들고 운동장에서 산처럼 쌓인 전자제품을 마구 부수더니 휘발유를 부어 불태워버렸는데요. 일명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알려진 이 행사는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계획으로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 실시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그가 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화형시키기로 결정한 건 애니콜 첫 모델을 내놓은 지 얼마 뒤 불락률이 11.8%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경쟁력인 시장에서 10개 중 1개가 불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죠. 이를 바라보던 직원들은 너나 없이 눈물을 훔치며 다시는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환골탈태했죠. 그리고 불과 4개월 뒤 삼성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모토로라를 제치고 국내 시장 점유율 51.5%로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2007년 등장한 아이폰 이후로 갤럭시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믿고 쓰는 삼성이라는 명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한국 기업가들의 품질에 관한 집착만큼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2년 전 아들 정의선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준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70대 중반까지 직접 품질을 체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98년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는 현대자동차를 전세계 완성차 업체 중 품질 부문 꼴찌라고 발표했는데 이때가 품질 경영의 원년입니다. 2001년 서울 양재동 사옥으로 그룹 본사를 이전하면서 1층 로비에는 품질 상황실, 품질 회의실, 품질 확보실을 별도로 두어 월 2회 이상 직접 품질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품질 패스제를 도입해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출시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량이 이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런 덕분일까요? 지난 2020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기업 인터브랜드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18조 원으로 전체 순위 35위, 자동차 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등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죠. 많은 한국인들은 싸게 팔아서 그렇다지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싸기만 하고 품질이 쓰레기라면 구매할까요? 몇 천만 원을 내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